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동훈 아빠, 해바라기 방 이불 좀 갖다 널어줘. 볕 좋을 때 말려야지. 난 아침 준비할 테니 부탁해. 오늘도 어김없이 딸의 단골 레퍼토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딸은 마당 한켠 쏟아지는 햇살을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불을 말려야지 하는 생각이라 그러는 아이였거든요. 특히나 펜션을 하고 나서부터는 더더욱 그런 생각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럴만하죠. 저희 펜션을 찾는 손님들이 이불에서 좋은 냄새 난다면서 뭘 뿌렸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즘 다른 숙박업소 사장들은 좋은 향기가 나는 방향제를 뿌리는 모양인데 저희 딸은 그러질 않습니다. 뭐하러 돈 들여 그런 걸 사냐는 아이거든요. 그 대신 볕 좋은 마당 한켠에 이불을 널어 놓기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뽀송뽀송한 향기가 난다면서 극성을 떠는 아이랍니다. 자신의 말에도 사위가 반응이 없자 목소리가 더 커지더군요. 여보 뭐해? 이불 좀 널라니까. 왜 아침부터 고함이니? 박서방 읍내 같잖아. 생수랑 먹을 것 산다고. 아직 나이도 젊은 것이 왜 저리 깜빡깜빡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놈의 이불은 왜 그리 자주 넌다고 그래? 3, 4일에 한 번 널면 되지.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간 널어놓은 이불에서 좋은 냄새 나잖아. 생각 안 나? 삼촌이 우리 집 왔을 때 말한 거. 딸이 이야기를 하다 말고는 아차 싶었는지 말꼬리를 흐리더군요. 제 표정이 어두워진 걸 보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럴 법합니다. 딱히 그러라고 한 건 아니지만 저희 집에서 제 동생 이야기를 하는 건 금기시 되는 일인 때문이에요. 그놈 생각만 하면 가슴이 꽉 막히는 지경이니 다들 조심해주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맘대로 되나요? 저한테는 몰라도 딸한테 외삼촌인 제 동생은 때론 오빠 같은 그런 놈이었거든요. 그만큼 딸한테는 잘해주던 놈이었답니다. 물론 저랑 지금은 세상을 뜬 남편에게는 아니었지만요. 그래도 언제나 애틋한 녀석이었어요. 조만간 제가 하늘로 가게 되면 그때는 용서 없습니다. 진짜 제대로 혼내줄 거거든요. 마지막엔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 없어서 얼마나 분했는지 모릅니다.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네요. 못된 놈. 지는 그렇게 제 가슴에 못 박고 가서는 잘 먹고 잘 살고 있겠죠. 어서 빨리 하늘로 올라가서 그놈 혼내줘야 할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또 딸년이 난리를 부릴 테니 그러기도 힘드네요. 오늘은 제 동생 이야기를 좀 했으면 합니다. 딸이나 사위한테는 할 수도 없는 이야기라 매번 마음에만 담아두고 있었는데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제 맘을 이해해 주실 것 같아 용기를 내보려고요. 안녕하세요. 전 80을 넘긴 할망구입니다. 재작년에 남편을 먼저 보내고 지금은 경기도 모처에서 펜션을 하는 딸과 사위 그리고 두 손주놈과 함께 살고 있어요. 얼핏 보면 제가 염치 없이 딸네 집에 얹혀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언젠간 물려주긴 하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진 제가 이 펜션의 사장이거든요. 그러니 제가 얹혀 사는 것이 아니라 딸과 사위가 제 집에 얹혀 사는 거죠. 뭐 아무려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인생 말년에 접어들어서야 비로소 행복하다 싶어지는 요즘입니다. 이런 거 보면 세상 참 살만하다 싶지만 사실 이런 날들이 그리 많았던 건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힘들고 슬프고 화나고 울 법한 일들이 훨씬 많았으니까요. 저만 그랬겠습니까? 제 또래 양반들이라면 다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으니 말입니다. 그래도 저는 나은 축에 속했어요. 정확히는 팔자 늘어진 아이였어요. 금이야 오기야 대접받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꽤나 풍족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요. 얼굴도 안 보고 데려간다는 이부잣집 셋째 딸이 바로 저였답니다. 제 위로 언니 둘이 있었죠. 이쯤 말했으면 대충 눈치채셨을 겁니다. 요즘이야 아들보다 딸이 더 낫다는 세상이지만 예전엔 어디 그랬나요? 대를 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아들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믿던 시절이었잖아요. 더군다나 저희 집이 나름 지주 집안이었으니 더 그랬고요. 덕분에 엄마가 할머니한테 받은 서름이 장난 아니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어린 시절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크게 느끼진 못했지만
엄마가 평생 그 시절 겪었던 서름을 토로하신 걸 보면 꽤나 심했던 건 분명합니다. 독한 양반. 평생 소원이던 손자 낳는 거라도 보고 가시지. 그랬으면 내가 단 한 번이라도 고개 빳빳이 들고 말대꾸라도 하는 건데. 엄마의 가장 큰 소원이셨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2해 후, 그러니까 제가 11살 때 엄마가 마침내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을 낳았답니다. 할머니가 안 계시긴 했어도 마을에 친척들이 적지 않았던 때였으니 동네 경사가 그런 경사가 없었다더라고요. 하긴 그 덕에 제 입지도 훨씬 좋아졌죠. 그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저를 보고는 항상 그러셨거든요. 저게 고추만 달고 나왔어도 장흥댁이 그 서러움을 안 겪는 건데. 사실 잘 실감은 안 났어요. 제가 고추를 달고 나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할머니에게서 홀대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랑 엄마는 저를 누구보다 많이 사랑해 주셨거든요. 특히나 어린 시절 병으로 큰언니를 보내고 나서는 더 그러셨죠. 물론 큰언니를 제대로 기억하지는 못해요. 저보다 5살 많았다는 큰언니는 제가 2살 되던 해에 병으로 세상을 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욱 예쁨을 받았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 사랑이 막내인 강조가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확 줄었죠. 사실 줄었다기보다는 당연한 일이었죠. 저보다 무려 10살이나 어린 늦둥이였고 거기다가 그 귀하다는 고추까지 달고 나왔으니 부모님이 애지중지한 건 당연한 거였습니다. 크게 질투하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강조가 태어났을 때 언니가 13살, 제가 11살이었어요. 비록 동생이기는 해도 그 정도 나이 차이가 벌어지면 때론 엄마 행세를 해야 할 때도 적지 않으니까요. 저희 집이 부유했어도 엄마가 특별히 일을 나가고 그러시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집안일을 하실 때면 강조를 보는 건 언니와 제 몫이기도 했으니까요. 시쳇말로 제가 갈아준 기저귀가 얼만데요. 그러니 당연히 제게도 귀하고 소중한 동생이었어요. 그런 동생이 제 인생에 온갖 시련을 가져올 줄이라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세상에 하나 남은 혈육인걸요. 제가 20살이 됐을 때 언니가 사고로 세상을 떴어요. 그래서 동생은 언니에 대한 기억도 잘 없죠. 참 많이 슬펐지만 그게 인생이겠죠. 그렇게 제 위로 있던 언니가 모두 세상을 등지고 나서 기다렸다는 듯 아버지도 떠나셨어요. 부자는 망해도 3대가 가는 법이라지만 그래도 집안의 기둥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니 저희 가세도 조금씩은 기울었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저희가 생활고에 시달릴 형편은 아니었죠. 아버지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없어진 거였지 저희 땅이 사라지거나 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살다가 돈이 떨어지면 땅을 파는 생활이 이어졌지만 큰 문제는 없었던 게 확실해요. 아직도 저희 땅이 남아있다는 게 그 증거예요. 바로 그 땅 한켠에 지금 제가 운영하는 펜션을 지었거든요. 아무튼 아버지가 계실 때만큼의 부유함을 누릴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주변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풍족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죠. 서울 토박이인 남편과 결혼을 하는 통에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오게 됐습니다. 예전 시절이면 누구나 하게 마련인 시집살이가 조금은 고되긴 했지만 그래도 큰 문제는 없었어요. 아무리 고운 말을 해도 나쁘게 들리는 게 시어머니의 말이라지만 전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냥 일반적인 수준의 그런 분이셨거든요. 게다가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마음고생을 할라치면 든든한 신랑이 제 편을 들어주기도 했으니 전 엄마와 달리 시집으로 인한 고생은 거의 안 한 게 사실이에요. 무엇보다 시집살이 5년 만에 독립을 했으니 그럴 일은 더더욱 없었고요. 저희 집만큼은 아니었지만 시댁 역시 어려운 형편이 아니어서 돈 걱정도 안 했고요. 그러면서 제 평생에 우환거리가 된 동생을 맡게 되었어요. 굳이 안 그래도 돼. 난 그냥 학교 근처 하숙집에 보낼까 해. 그러면 걱정되시지 않겠어요? 그냥 저희가 데리고 있을게요. 아서시게 아이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저놈까지 굳이 데리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나. 맞아. 당신은 모르지만 나 진짜 잠시도 쉴 틈이 없어. 은희 기저귀 갈면 수영이 밥 차릴 시간이라니까. 이 와중에 저놈 뒤치다거리까지 같이 할 자신 없어. 그냥 엄마 말대로 하숙집에 보내자. 내가 가끔 하숙집 들여다보면 되지.
저희가 독립하고 얼마지 않아 강조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오냐오냐 자라 버릇은 없는 놈이긴 해도 머리는 아버지를 닮아 꽤 영특했던 놈이었어요. 그러면서 서울살이를 시작해야 했는데 엄마가 따라오실 수는 없었답니다. 고향에 기반이 있는 데다 시골에서 살던 엄마가 서울에서 사는 건 정말 못할 노릇이었거든요. 무엇보다 엄마가 젊은 시절부터 몸이 약했던 터라 더더욱 서울에서 지낼 수는 없었답니다. 강조가 하숙 생활을 하는 게 최선이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강조를 우리 집에서 살게 하겠다지 뭡니까? 그 전에 그런 이야기를 대충 하긴 했는데 그게 진심이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안 그랬나 봐요. 하긴 남편에게도 강조는 처남이라기보다는 아들 같은 느낌이 강한 아이긴 했어요. 처음에 남편이 저와의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저희 집에 왔을 때 강조가 얼마나 패악을 부렸는지 모릅니다. 자신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누나인데다 때론 엄마처럼 여겨지기까지 하는 존재였으니 그런 존재를 빼앗아 가려는 악당쯤으로 생각했던 때문이었죠. 강조 입장에서야 절대 항전을 외칠 수밖에 없는 일이었지만 남편 눈에는 더할 나위 없이 귀여워 보일 수밖에 없었죠.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대개는 장인이 하기 마련인 트집 잡기를 했으니 안 귀여워 보일 수가 없었죠. 물론 결혼 후에는 강조가 남편을 많이 따랐지만 처음엔 정말 남편을 싫어했답니다. 누나 말이 맞아. 나 매형 집에 안 들어가. 들어가면 보나마나 누나가 잔소리 엄청 해댈 텐데. 나도 이제 어엿한 성인이야. 이제 잔소리는 그만 들어도 될 나이잖아. 누가 할 소린지 모르겠더군요. 사실 잔소리는 제가 아니라 동생이 하고 있었거든요. 가끔 집에 놀러와서는 집이 더럽네, 청소를 제대로 안 하네 하면서 잔소리를 얼마나 해댔는지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강조는 자기가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럴 법도 하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비록 어린 나이긴 해도 집안의 하나뿐인 남자인 강조에게 동네 친척 어르신들이 종종 그런 소리를 하셨거든요. 이 집안의 기둥이 너니 네가 엄마랑 누나 잘 챙겨야 한다고요. 하도 그런 소리를 들어서인지 가끔은 지가 아버지인 듯 행동하고 그러던 아이였어요. 하긴 남편이 결혼 승낙 받으러 왔을 때도 그래서 그런 것일 수도 있었겠네요. 저도 엄마도 동생도 다 반대를 했음에도 남편은 끝내 강조를 저희 집에 들였답니다. 강조도 그랬지만 남편 역시 자신이 우리 집의 가장이란 생각을 하고 있었던 때문이었어요. 강조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엄마랑 저는 너무 고마웠죠. 지 말대로 대학에 들어갔으니 성인이라는 강조였지만 엄마랑 제가 보기엔 여전히 철없는 아이였으니까요. 그런 놈을 하숙집에 넣어두는 게 마음 편할 리가 없잖아요.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사위로서도 그랬고 남편으로서도 당연히 그랬지만 매형으로서도 더할 나위 없었답니다. 세상 없는 천방지축인 강조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남편일 겁니다. 남편이 강조에게 엄하게 해서가 아니에요. 남편이 진심으로 강조를 대해주었다는 걸 강조도 잘 알고 있어서 그런 거였죠.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윈 동생이 남편을 마치 아버지처럼 여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강조가 그런 선택을 한 거겠죠.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상이었으니 강조로선 당연한 선택이었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게 제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이면서 한편으론 너무 미안한 일이었어요. 그 이야기는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강조가 저희 집에서 살게 되었답니다. 이놈이 대학 갔다고 참 맘대로 살았어요. 하긴 놀 것도 없는 시골에서 자라다 서울이란 대도시에 왔으니 얼마나 할 것도 많고 놀 것도 많았겠어요. 게다가 지 말대로 성인이 되었다고 생각했으니 지 맘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고요. 요즘에야 통행금지 같은 게 없지만 예전에는 안 그랬죠. 친구들과 술 먹다 잡혀서 경찰서에 끌려 들어간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 남편 보기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도 없었지만 남편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며 강조를 감싸주곤 했습니다. 괜찮아. 그 나이니까 해보는 경험이잖아. 근데 강조야, 술 먹고 친구들이랑 노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남한테 폐를 끼치면 안 돼. 알아요. 아이 뭐 제가 폐를 끼치는 건 아니잖아요. 안 끼치긴 뭘 안 끼쳐? 너 때문에 내가 잠도 못 자는 건 생각 안 해? 아이고 잔소리. 은희야,
너는 진짜 엄마 잘못 만나서 고생이 많다. 아, 일로 와. 삼촌이랑 놀자. 저게?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동생이 집안의 우환이 될 거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그 나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문제는 대학을 졸업한 뒤부터였습니다. 이런 말 드리기 조금 그렇지만 강조가 그리 좋은 학생은 아니었어요. 공부도 잘하지 않았고 취업 준비 같은 것도 전혀 신경을 안 쓰는 아이였죠. 다른 친구들은 졸업반이 되면 여기저기 일자리를 알아보았지만 강조는 그럴 생각이 없는 건지 아니면 믿는 구석이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천하태평이었거든요. 아무래도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하고 싶은 일이나 먹고 싶은 거라면 어떻게든 다 할 수 있던 아이였으니까요. 사는 것도 그럴 줄 알았던 거죠. 실제로도 그랬던 것도 맞고요. 결국 강조의 일자리도 강조 본인의 노력이 아닌 주변 사람들의 노력으로 정해졌어요. 요즘은 좋은 회사 들어가려면 본인이 엄청나게 노력하고 준비해야 하는 세상이지만 강조가 대학을 졸업한 70년대 중반에는 적당한 편법으로도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어요. 요즘 같으면 청탁이라고 터붓이 되겠지만 그 시절엔 아는 사람의 추천 비슷한 형식으로 회사를 들어가는 것도 어렵지 않았거든요. 물론 그러려면 적자는 돈이 들어야 했지만 저희 형편에 크게 무리가 가는 일도 아니었고요. 그렇게 강조가 지금은 유명해진 대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었답니다. 친척들이 힘을 써준 결과였죠. 그렇게 들어갔으면 성실하게 일을 했어야 했는데 강조에겐 그게 어려웠나 봅니다.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회사를 뛰쳐나왔거든요. 그때부터 강조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몇 번 더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다른 회사에 입사를 했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오래 버틴 적이 없었어요. 평생을 대접받고 산 아이였으니 자존감이 엄청났던 아이였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친구들이 잘 나가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 많이 힘들었나 보더라고요. 당연했어요. 자기보다 훨씬 못한 친구들이 사회에 정착하는 동안 자기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30을 넘겼으니까요. 그나마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다면 책임감이라도 생겨서 잘 살았을 텐데 강조는 결혼조차 하지 못했답니다. 그럴 기회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중매도 해보았고 집단에는 연애도 한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꼬이더라고요. 그렇게 조금씩 뒤처지면서 애가 삐딱해졌답니다. 그 즈음에는 남편의 말조차도 잘 듣지 않았어요. 강조야, 너도 이제 30이 넘었어. 이제 제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니? 다른 곳이 힘들면 매형 회사라도 들어와. 여기서 일 배우고 나면 기묘하게 써먹을 수 있을 거다. 당장은 아니지만 내가 몇 년 정도 지나서 독립할 예정이니 그때 네가 보탬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이전에 강조라면 남편의 말을 들었을 테지만 그때쯤엔 강조가 꽤 삐딱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진심 어린 권유조차도 나 몰라라 했고요. 버는 건 없지만 그래도 원래 쓰던 가락이 있으니 그때마다 필요한 돈을 엄마에게서 충당했답니다. 덕분에 그 많던 저희 집 땅이 하나둘씩 사라져갔고요. 엄마, 또 땅 팔았다면서? 어쩌려고 그래? 그게 강조를 위하는 길이 아니란 걸 몰라? 지금이야 팔 땅이라도 있으니 강조가 원할 때마다 판다고 쳐. 그렇게 만든 돈으로 저놈이 술 마시고 놀러 다니는 게 영원할 것 같아? 그러다 돈 떨어지면 또 엄마한테 손 벌릴 거잖아. 엄마가 평생 애 끼고 살 거야? 엄마라고 모를 리가 없었죠. 그럼에도 강조를 끼고 살았던 건 아무래도 엄마의 건강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젊은 시절부터 약했던 엄마가 그 즈음에는 더 많이 안 좋아지셨었거든요. 어쩌면 그래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계셨으니 더더욱 자리를 못 잡고 방황하는 아들을 챙겨야 한다고 싶으셨겠죠. 그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었겠지만 부모란 게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해줄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든 해주고 싶은 거요. 설령 그게 강조를 해치는 방법이 될지라도 일단은 자기가 해줄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 더 그러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오래지 않았어요. 엄마가 더 견디지 못하고 저희 곁을 떠나셨거든요. 진짜 너무 슬펐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제 곁을 떠나는 슬픔이 얼마나 큰지 아시잖아요.
그중 가장 소중한 엄마가 떠나는 슬픔은 더 말할 나위도 없고요. 이제 제 곁에 남은 이는 강조가 유일해졌어요. 그러니 더욱 신경을 썼어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지금이라면 가능했겠지만 그땐 제 슬픔을 감당해야 하는 것만으로도 벅찼답니다. 그래서 강조에게 신경을 못 썼어요. 그놈이 물려받은 유산으로 사업을 한다고 난리를 부렸는데도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제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옆에서 지켜봤다면 달라졌을까요? 안 그랬을 겁니다. 저는 그러지 못했지만 남편은 언제나처럼 동생의 옆에서 때론 꾸짖고 때론 달래가면서 동생이 잘 되기를 바랐거든요. 그랬는데도 잘못된 걸 보면 제가 무얼 했다고 해도 달라질 건 없었을 겁니다. 변명이죠. 동생이 잘 되든 못 되든 저는 누나로서 동생을 지켜봐야 했어요. 간간히 남편을 통해 동생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도는 들었지만 그냥 그런가 했어요. 지도 30이 훌쩍 넘었으니 이젠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나이가 아니기도 했고요. 그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모든 일이 종결되고 나니 그런 후회가 들었답니다. 이젠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나이가 드니 제가 했던 모든 일이 다 후회스러워지더군요. 아무튼 당시의 동생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의욕에 넘쳤던 건 사실입니다. 옆에서 지켜봐준 남편의 말이니 거짓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편 마음을 놓기도 했던 거고요. 그런데 저도 동생도 너무 몰랐던 거였죠. 저야 사회생활을 거의 경험해보지 않았으니 사업이 뭔지도 몰랐고요. 어느 정도의 자금과 아이디어만 받쳐준다면 성공은 아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능한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놀랍게도 동생 역시 저랑 비슷한 생각을 했던 거였어요. 많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적당히 회사 생활을 하기도 했으니 저보다는 많이 알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 동생이 하겠다는 사업은 가진 돈 거의 다를 날리고 나서야 좌초했답니다. 그때부터 동생이 나락의 길로 접어들었어요. 그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믿고 의지할 구석이 있었으니 약간의 실패에도 큰 타격을 받진 않았던 동생이었는데 그땐 그럴 구석이 없다고 생각하니 좌절이 더 큰 모양이었어요. 완전히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비록 엄마도 아버지도 안 계시지만 그래도 제가 남아있었는데 동생에게 전 그 정도 의지조차 안 되는 존재였던 모양이었어요. 서운하긴 해도 제가 보여준 게 그 정도밖에 안 됐던 거죠. 이후 동생은 제가 알던 그 친구가 더 이상 아니었답니다. 실패로부터 달아나기 위해 술을 마신다거나 혹은 잠수를 타는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동생이 빠진 건 노름이었어요. 실패한 사람이 택하기엔 그보다 더 적절한 건 없죠. 하룻밤의 행운만 따라준다면 그간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는 걸로는 노름만큼 좋은 게 없으니까요. 그러나 다들 아시다시피 노름은 더 깊은 수렁으로의 전락을 의미하잖아요. 거기에 빠진 사람은 기존의 인성을 잃고 최악의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동생이 그랬어요.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끌어모아 노름판에 쳐박고 나더니 사람이 아주 달라지더라고요. 가족 중에 노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풍비박산 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이에요. 가족들이 노름할 미천을 대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당연히 가족들은 노름을 못하게 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마련하죠. 노름을 끊게 하기 위해 야단을 치고 협박도 하고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뺏기도 하고요. 그런데 한번 노름에 미친 사람이라면 그 모든 게 무용지물이 된답니다. 노름판에 갈미천을 모으기 위해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짓조차도 서슴지 않는 게 노름쟁이들의 공통된 특징이거든요. 동생 때문에 그런 걸 알게 됐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즈음 동생은 조그만 방 하나를 얻어 살고 있었어요. 만나면 야단치는 누나와 매형에게서 벗어나려면 그래야만 했죠. 안 보고 사는 게 가장 속 편한 방법이었을 테니까요. 근데 그럴 수 없었다는 게 문제였죠. 돈 나올 구석이라고는 저랑 남편이 유일했으니까요. 이미 친구나 친척들에게서는 10원짜리 하나도 구할 수 없는 지경이었거든요. 조금이라도 안면이 있다면 빌려서라도 돈을 구해 노름을 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나마 처음에는 돈을 빌려줬지만 그 다음엔 어림없었죠.
그래도 가끔씩은 다른 사람들한테서 돈을 빌리긴 했어요. 저 때문이죠. 동생의 지인이라면 몰라도 친척들에게서 빌려간 돈을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던 탓이었어요. 제가 동생의 유일한 보호자였으니까요. 그래서 동생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친척들에게서 빌린 돈을 제가 몇 번은 대신 갚아준 거였고요. 그러나 계속 그럴 수는 없었어요. 엄마에게도 말했던 거지만 누군가를 진정으로 위한다면 단지 눈앞에 닥친 위기를 구해주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때문이었어요. 그건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고요. 이번에 진짜 된다니까. 이것만 성공하면 그간 날렸던 거 바로 복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도와줘. 진짜 이번만 도와주면 다시는 부탁 안 할게. 너 그 말이 지금 몇 번째인 줄 알아? 강조야, 제발 정신 좀 차려. 내가 매형복이 창피해서 고기를 못 든다. 왜 동생 말을 못 믿어? 아직 엄마한테 받은 땅 많잖아. 어차피 매형 일도 잘 돼서 그 땅 당분간 굴릴 것도 아니잖아. 야, 이강조, 너 진짜? 엄마가 그 땅 이런 데 쓰라고 준 거 아니잖아.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돌아가려고 놔둔 거야. 몰라? 알아. 누가 어쩌래? 그냥 잠시 빌려 쓰자고. 내가 다 다시 돌려놓을 거라고. 제발, 어? 아무리 사정한다 손쳐도 그 말에 넘어갈 제가 아니었어요. 예전의 동생, 그러니까 노름을 하지 않던 시절의 동생이라면 또 몰랐어요. 어차피 재산에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 제 하나뿐인 혈육을 위해서 못 건넬 것도 아니었죠. 근데 그때의 동생은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제가 건네면 바로 현금화해서 노름판에 박아 넣을 게 뻔했는데 그걸 줄 수는 없었어요.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난 동생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답니다. 2번 다시 안 볼 거라며 폭언까지 하고요. 근데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며칠 후 동생이 집을 다시 찾았거든요. 또다시 돈을 달라고 하기 위해서였죠. 근데 그날 일이 있어서 제가 집을 비웠었어요. 동생이야 열쇠가 있으니 언제든 들어올 수 있었고요. 그렇게 집에 온 동생은 제가 집에 없는 걸 확인하곤 지 맘대로 집을 뒤졌나 보더라고요. 근데 집에 누가 돈을 놔두기나 한답니까? 그러다 동생이 발견한 것이 제 폐물 상자였어요. 폐물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긴 했지만 거기엔 저희 아이 돌잔치 때 받은 금반지 같은 것들이 들어있었답니다. 다른 손님들이 준 것들은 다 팔아서 아이 통장에 넣어주었지만 시댁에서 준 것과 엄마가 준 것은 그대로 놔뒀어요. 의미가 있는 물건이었으니 그냥 돈으로 바꾸고 싶지 않아서였답니다. 동생이 그걸 들고 간 거였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폐물함에서 그것만 주워 담은 뒤 집안을 정리하고 나갔으니까요. 몇 달 후 무언가를 찾다 폐물함을 보고는 알았답니다. 저희 집에서 물건이 없어졌다면 범인은 뻔했어요. 바로 남편에게 말했답니다. 당신이 어디 다른 데 놔둔 거 아니야? 요새 당신 깜빡깜빡하잖아. 아니라고. 내가 어머니 준 거랑 엄마가 준 금송아지는 매번 거기 놔뒀어. 절대로 다른 데 안 뒀다고. 그래, 그렇다 쳐. 근데 그걸 왜 처남이 가져갔다고 생각하냐고. 아니 할 말로 좀도둑이 들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 처남 그럴 사람 아니야. 남편은 끝까지 동생을 의심하는 저를 나무랐지만 사실 남편이라고 모르진 않았을 겁니다. 노름에 빠진 사람은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다는 걸 저만큼 많이 목격한 뒤였으니까요. 그래도 그런 말을 한 건 저와 동생이 행여 그 문제로 다툴 걸 우려한 때문이었어요. 그런 남편의 마음도 몰라준 동생이 더 야속했던 거고요. 제 의심대로 범인은 동생이었어요. 세월이 흘러 동생이 마지막으로 향해 갈 때쯤 제가 물었거든요. 너 그때 금송아지 들고 간 거 맞지? 참 못난 놈이었지. 애들 물건이나 손대고. 그래서 벌 받나 봐. 그래, 벌 받는 거 맞아. 근데 그 벌을 왜 나한테서 안 받고 다른 데서 받으려는 거냐고.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 얼른 일어나. 너 일어나면 나한테 완전 혼날 줄 알아. 아이고 무서워라. 그래도 누나 말대로 누나한테 혼나는 게 맞겠지. 알았어. 다 나아서 제대로 혼날게. 의미 없는 말이란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답니다. 결국 동생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까요. 나쁜 놈. 아무튼 그때의 동생은 자기 말대로
아무것도 눈에 보이질 않았던 때였어요. 그러니 진짜 말도 안 되는 사고를 치기까지 했겠죠. 어느 날 고향의 한 부동산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답니다. 여기 모모 복덕방인데요. 이수자 씨 되시죠?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가진 땅을 팔라는 전화였어요. 좀 의아했어요. 제가 땅을 내놓은 적도 없는데 뜬금없이 땅을 팔라니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사연을 듣고 나서 기겁을 했답니다. 당시 제가 그 근처에 땅 몇 군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지금 하고 있는 펜션 자리고요. 부동산에서 온 전화는 그 근처 땅을 가진 지주가 좀 더 땅을 확보해서 그 자리에 무언가를 지어 올리겠다고 제 땅을 사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도 이상하더라고요. 사실 그 근처 땅도 다 제 것이었거든요. 팔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한 뒤 혹시나 싶어 땅을 확인했어요. 놀랍게도 제가 가진 땅 중 일부가 이미 팔린 걸로 나오지 뭡니까? 땅 주인인 제가 판 적도 없는 땅이 어떻게 팔렸을까 했어요. 알고 보니 동생이 땅 문서를 가지고 나가 땅을 판 거였어요. 전 새카맣게 몰랐고요. 말이 안 되죠. 땅 주인이 엄연히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싶었는데 알고 보니 노름판에 있던 사람들이 편법을 부린 모양이더라고요. 요새 같으면 어림도 없겠지만 그 시절엔 땅 문서만 있으면 어떻게든 가능했대요. 물론 합법적인 일은 아니었지만 세상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요. 그걸 알고 나서 진짜 너무 화가 났어요. 제대로 간수하지 못한 제 책임도 아주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말이 안 되는 일이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죠. 당장 동생을 찾아갔답니다. 그래도 밤새 노름을 하고 왔는지 정신을 못 차리던 동생을 보자 더 화가 나대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내뱉고야 말았습니다. 네가 인간이니? 어떻게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을 고작 노름 따위나 한다는 이유로 팔아? 그것도 네 땅도 아니고 내 땅을. 그거 불법이야. 불법? 어차피 그 땅 엄마 땅이었잖아. 나야 엄마 아들이고 아들인 내가 땅 좀 팔았기로써니 불법까지 말할 건 없잖아. 진짜 내가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그게 왜 엄마 땅이야? 엄연히 내가 물려받은 내 땅이야. 너도 받았잖아. 그래, 그건 네 땅이니 네가 팔아먹든 말아먹든 내 알 바 아니지만 이건 아니지. 너 지금 내 땅을 훔친 거라고. 도둑이라고. 도둑이라니. 지금 말 다 했어? 그래, 누나 허락 없이 좀 빌려 썼어. 근데 우리 형제잖아. 동생이 누나 땅 좀 빌려 쓴 게 왜 도둑이 돼?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도와달라고 했을 때 도와줬으면 됐을 일이잖아. 나 졸리니까 나가. 그건 내가 다시 돌려줄 테니까 빚쟁이처럼 아침부터 와서 그러지 말고. 갈수록 태산이었습니다.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용서해줄까 말까한 판이었는데 동생은 너무 당당했어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맡겨놓은 물건을 들고 간 거라 생각될 정도였어요. 진짜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화도 났지만 더 큰 건 실망이었습니다. 동생이 철이 없고 앞뒤 분간은 못하긴 했어도 뻔뻔하지는 않았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더 이상 제가 알던 동생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답이 없구나. 그래, 그 땅 먹고 떨어져. 이제 우리 두 번 다시 보지 않으면 되는 거지 뭐. 앞으로 어디 가서 내 동생이라고 하지 마. 이제 그럴 일 없으니까. 내 말 알겠니?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누구보다 사랑한 아이였는데요. 진짜 제게는 아들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더 그랬어요. 너무 실망해서. 진짜 마음도 아니었고 그저 실망해서 내뱉은 말이었어요. 근데 그게 동생에게는 너무 큰 충격이었나 봐요. 제가 동생을 아들처럼 생각했듯 동생 역시 저를 엄마처럼 생각하며 평생을 살았으니까요. 그런 사람한테 인연을 끊자는 말을 들었으니 너무 큰 충격을 먹었을 밖에요. 지금 겨우 땅 한 조각 때문에 인연을 끊자고? 그래, 그러자. 그동안 나 때문에 창피해서 어떻게 살았대? 나가. 두 번 다시 보지 말자고! 진아 나나 감정이 너무 상했을 때였어요. 그렇게 다투고 동생의 집을 나섰답니다.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다투긴 했지만 그래봐야 한 몇 달 대면대면하다 말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로 말이 씨가 되었답니다. 그 일 이후 10년 이상, 정확히는 13년간 동생을 만나지 못했거든요. 처음에 동생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만 해도 그랬어요.
잘못한 건 동생이니 지가 먼저 고개를 숙이기 전까지는 안 볼 거라고요. 근데 시간이 몇 달 지나니 제가 안 되겠더라고요. 아무리 미운 놈이라고 해도 제 동생이고 제 아들이니까요. 세상 어떤 부모가 아들을 못 보고 몇 달간 살 수 있겠습니까? 결국 제가 동생을 찾아갔어요. 배를 누르고 얼굴을 내미는 순간 등짝 한 대 갈겨줄 요량이었죠. 근데 문이 열리고 나온 사람은 동생이 아니었답니다. 여기 강조네 아닌가요? 강조요? 전에 살던 분 말씀이신가 보네요. 그분 이사 갔어요. 저희 이 집 온 지, 3달도 넘었는데요. 동생이 살던 집에서 이사를 갔다지 뭡니까? 그 시절엔 핸드폰도 없었으니 집 전화가 아니면 연락할 수도 없었죠. 혹시 동생이 이사를 갔나 해서 전화를 해보았는데 이미 그 전화는 끊어진 상태였어요. 그때부터 걱정이 되더라고요. 너무 걱정 마. 그러더라고. 노름하던 사람들이 정신 차리겠다고 잠수를 타고 그런데 계속 그러고 살면 주변 유혹이 끊이질 않으니 아예 연락을 끊는 거지. 처남이 그럴 생각으로 연락을 끊는 건 아닐까? 남편 말대로라면 더 바랄 것이 없었죠.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을 붙잡은 채 기다렸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1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거든요. 부랴부랴 동생의 주변을 통해 알아보았답니다. 그때 들리는 말이 너무 놀라웠어요. 저 진짜 너무 무서워서 온몸이 덜덜 떨리기까지 했답니다. 강조요? 저도 잘 몰라요. 요새는 판에 나오는 것도 못 봤는데. 혹시 어디 간지 진짜 모르세요? 무슨 일인지도 모르시고요? 제가 너무 급해서요. 부탁드릴게요. 좀 알아봐 주세요. 진짜 간절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해 보였으면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을 위해 여기저기 알아봐 주기까지 했을까요? 그렇게 여기저기 알아본 끝에 그 사람이 들려준 얘기는 저를 공포에 질리게 만들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다들 최근엔 그 친구를 본 적이 없다는데요. 제 생각인데 어쩌면 잘못됐을 수도 있겠네요. 그 사람 말은 그랬습니다. 돈을 구하지 못한 노름꾼들이 흔히 노름판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답니다. 담보가 있다면 그 담보를 처분해서 갚게 되지만 담보조차 없는 사람이라면 자기 몸뚱이를 걸고서 돈을 빌리기도 한다더라고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신체 포기각서 같은 거 말이죠. 그것 때문에 사채업자들이 난리를 부렸을 거예요. 다행히 도망을 간 거면 몸은 무사하겠지만 뭐 안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 인간들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인간들이거든요. 다리에 힘이 빠져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어쩔까 싶더군요. 그래도 확실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동생을 찾아야 했어요. 결국 경찰을 찾아가 이야기를 했지만 경찰들은 들은 채 만채더라고요. 안타까운 마음은 알겠지만 저희가 해드릴 게 없어요. 동생분이 연락이 안 닿는다고 사고가 생긴 것도 아니고 아주머니 말대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니까요. 죄송하지만 저희가 도와드리지 못하겠네요. 틀린 말은 아니죠. 단지 추측만으로 수사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게다가 그 대상이 노름꾼이라는데 더더욱 그런 거고요. 그렇게 동생이 제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한 몇 년 악몽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동생이 피투성이가 돼서 제 꿈에 나타나 자기 좀 살려달라고 그러는 꿈이었어요. 제가 하도 힘들어하니 남편이 동생을 찾아봐 주겠다고 했지만 남편이라고 뾰족한 방법이 있을 리 없죠. 전 참 나쁜 사람이었어요. 아들이라고까지 말하던 동생이 사라져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전 밥을 먹고 잠을 자며 살았으니까요. 게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걱정의 크기도 줄었고요. 어쩌면 마음 한구석에선 포기 비슷한 걸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진짜 몹쓸 소리입니다만 동생이 노름 문제로 속을 썩이는 일을 겪지 않게 되는 데서 오는 일종의 안도감도 전혀 없지는 않았다는 게 솔직한 제 마음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점점 더 전 동생을 생각하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바로 그쯤이었어요. 아마 동생이 사라지고 한 7, 8년 정도 됐을 때였을 겁니다. 남편의 몸에서 이상 신호가 발견되었어요. 남편이 원래도 술을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술도 잘 마시고 체질적으로 술이 받는 그런 타입이요. 그런 사람이 독립을 한 이후에는 영업 때문에라도 사람을 만나 술을 먹는 게 잦아졌어요. 그 때문이었나 봐요. 남편의 간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뜻밖의 사건이랄 수도 없었어요. 남편의 백부가 간암으로 돌아가신 전력이 있었거든요. 의사들이 흔히 말하는 가족력의 위험에 노출돼 있던 사람이었다는 말이죠. 평소에라도 건강검진을 받고 그랬으면 조금은 더 일찍 발견했을 텐데 예전에는 어디 그랬나요? 몸에 큰 탈이 없으면 다들 병원 가는 담을 쌓고 살던 시절이었잖습니까? 그러다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가보면 그때는 이미 때를 놓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남편이 딱 그랬습니다. 이 정도면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수술 말고는 방법이 없겠네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암은 아니었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렇다고 안심할 일도 아니었죠. 이미 남편의 간은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이었거든요. 남은 건 건강한 간을 이식받는 수술뿐이었어요. 문제는 그 간을 누가 주냐는 거였는데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저는 만성C형 간염을 앓던 사람이었거든요. 사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그렇다고 그런 간을 나눠줄 수는 없었죠. 당연히 제가 줘야죠. 우리 집에서 가장 건강한 게 난데. 자식이라고 다 줄 수 있는 건 아니래. 그러니 오빠랑 내가 일단 검사 받아보자. 자식들이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자기가 간을 제공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참 고마웠죠. 그러나 그렇다고 그걸 할 수는 없었어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살자고 자식 몸에 상처를 낸답니까? 남편이 당연히 가장 먼저 반대를 하고 나섰답니다. 그럴 일 절대 없다. 그러니 검사 받을 생각도 하지 마. 아버지. 아빠 간 지금 심각해. 이식 안 받으면 아빠 죽는다고. 간을 떼준다고 우리가 죽어? 요새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간 떼주고도 평생 잘 산대. 누가 그래? 이 멀쩡한 몸에 칼을 대는 일이야. 세상에 어떤 부모가 지 자식 몸에 칼을 댄대.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그렇게는 못한다. 남편은 정말로 완강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한이 있어도 자식의 간을 받을 수는 없다고 그랬으니까요. 그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너무 무서웠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간 이식을 못 받으면 죽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 남편의 고집을 꺾기 위해 온 가족이 매달렸습니다만 남편은 끝까지 안 된다며 고집을 부렸답니다. 본인이 거부하니 병원으로서도 일을 진행시킬 수가 없었어요. 진퇴양난에 빠진 그때였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공여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진짜 기적 같은 일이라더군요. 그렇게 남편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진짜 너무 고마웠어요. 그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었는데 병원에서는 공여자 정보를 줄 수 없다지 뭡니까? 법이 그렇습니다. 좋은 의도라는 건 알지만 공여자 정보는 절대 비밀이라서요. 앞으로 환자분이 잘 사시면 됩니다. 그게 공여자에게 은혜를 갚는 일이고요. 누군지도 모를 분에게 입은 은혜를 갚기라도 하려는 듯 남편은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 좋은 일들이 연이어 생겨나더군요. 뭐 하나 걱정할 게 없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단 하나 동생으로부터 여전히 소식이 없는 것만 제외하고요. 가끔씩 동생에 대한 걱정이 솟아날 때면 그저 잘 살겠거니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거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동생은 잘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수술을 받고 5년 남짓 흐른 때였어요. 이수자 씨 집인가요? 여기 목포인데요. 동생의 소식이었습니다. 그것도 동생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입에서 듣게 되는 소식이었어요. 동생이 죽은 게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기뻐해야 했지만 직접 내려가서 본 동생의 모습은 살아있다고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누나, 잘 지냈어? 우리 누나도 많이 늙었네. 매형도 오셨어요? 매형, 건강은 괜찮죠? 이제 완전 사장님 태가 나시네. 병원 침대에 누워 희미하게 웃는 동생의 모습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제가 아는 동생의 모습이 어디 한 구석이라도 남아있지 않았던 때문이었어요.
뽀얀 피부에 귀티나는 얼굴로 누가 봐도 부잣집 막내라고 했던 그 아이는 어디 가고 까맣게 타버린 얼굴에 불룩하게 튀어나온 배를 지닌 노숙자 같은 사람이 저를 맞았답니다. 너 이게 뭐야? 왜 이러니? 연락은 또 왜 안 하고? 내가 너 때문에. 끝까지 말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터져서 목소리를 삼켜버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동생을 13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 만남이 그리 길진 않을 거였어요. 사실 저희가 손 쓸 게 별로 없습니다. 몸이 너무 망가진 채로 오셨어요. 환자 기록을 봤는데 예전에 간을 제공한 적이 있더라고요. 간을 떼어내도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는 게 공식적인 의견이지만 그래도 예전 같을 수는 없거든요. 아무래도 이전보다는 빨리 피곤해지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간 공여 후에 환자분이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하는데 환자분이 그렇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모셔온 분 말에 따르면 환자분이 하루에도 2일 저희를 가리지 않고 할 정도로 몸을 혹사시키신 모양이더라고요.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오한이 일더군요. 저희 동생이 간을 떼다니요. 처음에는 정말 사채업자들이 동생의 간을 떼어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의사가 그러더군요. 그게 5년 전 일이었다고. 비로소 알았습니다. 5년 전 남편에게 간을 제공한 게 누구였는지를요. 이 바보 같은 놈이 말도 없이 그런 짓을 했던 거였어요. 당장 가서 따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병실로 갔죠. 그런데 막상 그 얼굴을 보니 따지고 말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궁금한 건 있었어요. 너 매형이 아픈 건 어떻게 알았어? 혹시 매형이랑 연락하고 있었니? 아니면 수영이야? 은희야? 여보, 처남 숨 좀 돌리자. 그래도 나도 알아야겠네. 강조 너 어떻게 알았어? 그런 거면 말을 했었어야지. 남편의 표정 역시 착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자신에게 간을 떼어주니가 처남이라는데 왜 안 그럴까요? 게다가 뽀얗고 귀엽던 그 아이가 죽음의 그림자를 온몸으로 껴안고 있는 모습을 봤으니 더 그랬을 겁니다. 가끔 누나네 집 보러 갔어. 정말 집만. 그리고 나면 그래도 힘이 좀 났달까. 그러다 소식을 들었어. 매형이 아프다더라고. 내가 매형한테 진짜 많은 걸 받았는데 그대로 있을 수 없더라. 다행이네. 매형 얼굴 보니 건강해 보여서. 웃는 게 왜 저런 건지 모르겠대요. 제가 아는 동생의 웃음은 그지없이 맑기만 했는데 그때 본 웃음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슬프고 화나고 아프고 쓰렸어요. 그래도 그런 내색을 할 수는 없었어요. 동생에게 들어야 할 말이 너무 많았거든요. 제가 할 말은 줄이고 동생에게서 이야기를 듣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때 제가 동생을 찾는 와중에 들었던 말이 크게 틀린 게 아니었어요. 동생은 진짜 사채업자들한테 돈을 빌려서 쫓겨다닌 거였다고 했거든요. 너무 겁을 줘서 꽁꽁 숨었답니다. 중간중간 제가 보고 싶어 연락할까도 싶었는데 혹시나 그것 때문에 제게 피해가 갈 수도 있겠다 싶어 그러지도 못했다더라고요. 정 그리우면 처음 말한 것처럼 몰래 서울로 와서 우리 집을 보다 갔고요. 그래서 좋디? 중간에 우리 식구 아무도 본 사람은 없고? 한번 누나 봤고 은희도 한번 봤어. 우리 은희 완전 아가씨던데. 은희 보고 싶다. 보면 되지. 당장 은희 내려오라 그럴게. 아니야. 삼촌 이런 꼴 보면 은희 힘들어할 거야. 은희는 내가 다 낫고 나서 볼게. 그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도 은희랑 수영이를 보긴 했어요. 두 놈들이 동생이랑은 참 사이가 좋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엄마 몰래 과자도 사주고 한글도 가르쳐준 소중한 삼촌인걸요. 삼촌이 병원에 있다는 걸 안 은희랑 지영이가 목포에 온다는 걸 억지로 말렸답니다. 강조가 너무 싫어했거든요. 그런 모습 보여주기 싫다면서요. 그래도 안 볼 수는 없었죠. 결국 저희가 강조를 서울의 큰 병원으로 옮기고 난 뒤 조카들을 만났답니다. 은희가 정말 많이 울었어요. 너무도 달라진 삼촌을 보니 절로 눈물이 나던 거죠. 서울의 큰 병원으로 옮기고 나서도 강조의 몸 상태는 변함이 없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더 나빠졌죠.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이제 50을 조금 넘긴 아이가 겪어야 할 일이 아니었답니다. 안타까웠지만 어쩔 수 없다는 게 더 쓰렸어요. 괜찮아 보이는 건 강조뿐이었어요. 집은 어떻게 하고 여길 매일 와? 매형 밥은 어쩌고? 알아서 먹겠지. 내가 안 차려줘도 잘 먹고 다녀. 글쎄 어제는 거래처 사람 만나서 송아지 스테이크 먹었다고 얼마나 자랑하든지. 마누라한테는 한 번도 안 사줬으면서.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나는 게 있더군요. 너 있잖아. 예전에 나 몰래 집에 온 적 있지? 한창 노름한다고 미쳤을 때. 너 그때 애들 돌에 들어온 금송아지 들고 간 거 맞지? 아, 참 못난 놈이었지. 애들 물건이나 손대고. 그래서 벌 받나 봐. 그래, 벌 받는 거 맞아. 근데 그 벌을 왜 나한테서 안 받고 다른 데서 받으려는 거냐고.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 얼른 일어나. 너 일어나면 나한테 완전 혼날 줄 알아. 아이고, 무서워라. 그래도 누나 말대로 누나한테 혼나는 게 맞겠지. 알았어. 다 나아서 제대로 혼날게. 혼내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슨 이야기라도 하고 싶어서였어요. 저도 알았어요. 그 아이와 함께할 시간이 그리 오래지 않다는 걸요. 강조도 알았겠죠. 그러니 말은 그래도 제가 오기만을 기다린 거고요. 불과 보름이었습니다. 강조는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편하게 생을 마감했어요. 진짜 나쁜 놈이었죠. 어떻게 누나를 두고 갈 생각을 하는 거냐고요. 저도 미안하긴 했나 봅니다. 떠나기 이틀 전쯤이었나 봐요. 나 진짜 누나한테 미안하고 고맙고 그래. 알지? 아는 놈이 이러고 있니? 그러게. 나 진짜 누나랑 매형한테 받은 은혜 100배로 돌려주고 싶었는데. 그래서 진짜 나 열심히 일했다. 배도 타고 생선도 나르고 고깃집에서 불도 피우고. 그렇게 몸을 혹사시킨 대가가 그거였습니다. 의사 말대로 강공여 후 더 몸을 사리고 했어야 할 놈이 하루에도 서너 개씩 일을 찾아다녔으니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더군다나 평생 험한 일이라곤 안 해본 아이였으니 그 부담이 더했을 겁니다. 왜 그랬던 걸까요? 나중에 우리 강조가 떠나고 나서 알았습니다. 왜 그렇게 몸을 망가뜨리면서까지 일할 수밖에 없었는지를요. 그걸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겨우 그것 때문에 생명을 갉아먹었다는 걸 보고 저를 얼마나 책망했는지 몰라요. 누나, 나 죽으면 네가 죽긴 왜 죽어? 너 진짜 그런 소리 할 거니? 화내지 말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이야. 혹시나 그러면 너 진짜? 이번만 말할 테니까 들어줘. 어? 혹시 그러면 내 목포집에 가줘. 거기 보면 작은 장롱 있어. 거기 정리 좀 해줘. 꼭 누나가 해야 돼. 그러면서 싱긋 웃더군요. 강조를 보내고 찾아간 그곳, 방 한 칸짜리인 동생의 방은 옹기라고는 없는 곳이었습니다. 고되게 일을 하고 들어와도 몸 하나 편히 누이기 힘든 그곳에서 동생은 저와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수많은 밤을 보냈겠죠.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울었는데 또 눈물이 날 만큼이요. 실컷 울고 동생이 말했던 장롱을 정리했습니다. 장롱이라고 하기도 그런 조그만 장이었어요. 거기엔 이런저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동생이 10년 넘게 살아온 흔적이었죠. 300만 원 조금 넘게 든 통장이 있었습니다. 하긴 그 벌이로 돈이나 모았겠어요.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온 증거인 것 같아 한숨이 나는 것도 잠시였습니다. 누런 종이봉투에 내 이름이 씌어있더군요. 혹시 편지 같은 걸까 싶어 열었다가 대성통곡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곳에 든 건 땅문서와 금부치들이었어요. 혹시 했어요. 정말이더군요. 동생이 저 몰래 가져다 판 그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보다 더 큰 황소 모양의 금부치가 나란히 들어있었고요. 그제야 알겠대요. 동생이 그토록 혹사하면서까지 일한 이유 말입니다. 동생은 그걸 제게 돌려주고 싶었던 거였어요. 전 이제 그 존재조차도 잊어버렸는데 동생은 평생 가슴에 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겨우 그 하찮은 것들 때문에 자기를 희생할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요? 제게 필요한 건 그따위 땅도 아니고 누렇게 빛나는 황소도 아니란 걸 왜 몰랐을까요? 바보 같은 놈이었어요.
어린 시절 제가 학교에 갈 때마다 가지 말라며 매달리던 동생이 너무도 그리웠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동생을 떠나보냈어요. 동생이 떠나고 한참 후 저희는 동생이 되찾아준 그곳에 펜션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 일을 돕는다는 이유로 딸과 사위도 합류했고요. 그곳에서 행복하게 지내다 남편이 떠났고 조만간 저도 따라갈 겁니다. 가게 되면 볼 사람들이 차고 넘치죠. 엄마, 아빠, 그리고 남편과 언니들, 무엇보다 동생도 절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그때가 언제일지는 몰라도 행복한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시는 내내 행복하시길 바라며 이 글 줄이겠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가슴 먹먹해지는 이야기 보내주신 사연자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